기록에 남지 않은 몇 분이 있습니다. 1988년 8월 8일 올림픽의 불빛이 네온처럼 번지던 서울 한복판에서 택시 뒷좌석의 시간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끊긴 틈을 메운 사람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는 여느 때처럼 붐볐습니다. 택시를 몰던 운전기사는 뒤에서 들려오는 신음에 룸미러를 올려다봤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손모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기 시작한 겁니다. 기사도 당황했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가겠느냐고 물었지만 손모 씨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가듯 경직됐고 호흡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옆자리의 동행 김모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이면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는 기사에게 재촉을 합니다. 하지만 김모 씨는 과하게 침착했습니다. 손모 씨를 붙잡아 도와주기보다 떨어뜨린 가방을 먼저 챙기고 옷매무새를 고치는 쪽에 더 신경을 쓰는 듯 보였습니다. 택시는 신호를 무시하며 응급실로 달렸고 병원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늘어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나왔지만 결과는 빨랐습니다. 도착 전에 이미 숨이 배섰다는 판단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폐정지였습니다. 초동 수사는 막혔습니다. 외관상 타사를 의심할 뚜렷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객관적 기록 장치가 생활 속에 널리 자리 잡은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도시의 분위기도 조용한 마무리를 요구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돌연사로 처리하기 쉬운 조건이 갖춰져 있던 셈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맡은 베테랑 형사는 병원 영안실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서철을 꺼내기도 전에 사람의 표정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눈앞에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면 보통은 충격이 남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어딘가 정리된 사람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형사가 관계를 묻자 김모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촌뻘이고 돈을 빌려준 게 있어서 받으러 가던 길이었다고요. 빌려줬다는 그 한마디가 복도에 남아 오래 울렸습니다. 채무 관계가 얽힌 사람의 죽음 앞에서 놀라울 정도로 흔들림이 없다는 점이 형사의 귀를 붙잡았습니다. 형사들은 김모 씨를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그대로 접지 않고 내사로 돌렸습니다. 이유는 거창한 증거가 아니라 비어있는 감정과 어긋난 진술의 온도였습니다. 비가 내린 뒤 젖은 아스팔트처럼 현장은 깨끗해 보이는데 어딘가 미끄러운 느낌이 남았습니다. 수사팀은 조용히 김모 씨의 주변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흐름, 관계의 매듭, 반복되는 만남의 기록들, 그리고 며칠 뒤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기록이 이 사건을 단순한 돌연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날 택시에서 끝난 것이 정말 한 사람의 생뿐이었을까요? 김모 씨의 곁에서 이미 같은 방식으로 꺼져간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형사들은 기록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범죄로 바꾸는 건 거창한 한 방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날짜가 맞아떨어지고 설명이 닮아있고 사람의 태도가 이상할 때 사건은 스스로 윤곽을 드러냅니다. 김모 씨의 이름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을 조회하자 몇 년 전 비슷한 형태의 사망 신고가 걸려 나왔습니다. 장소도 병원 결론도 심폐정지 남아있는 사람은 김모 씨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관계는 매번 조금씩 달랐습니다. 친척, 지인, 동업자. 그러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김모 씨와 돈 문제가 얽혀 있었다는 진술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수사팀의 시선은 사망 원인이 아니라 죽음 앞뒤의 생활로 이동했습니다. 손모 씨는 급하게 돈을 마련하려 했다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이 단순한 생활비 수준을 넘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수사팀은 손모 씨의 동선과 통화 내역을 좁혀갔습니다. 그러다 하나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손모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 마지막으로 함께 움직인 사람이 김모 씨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황일 뿐이었습니다. 법의학적 단서가 없으면 수사는 공중에 떠버립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가장 조심스러운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타살이 아닌가? 겉으로 흔적이 남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은 곧 구체적인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신에 대한 추가 감정 가능성을 타진하고 병원 처치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의료진의 진술도 다시 받았습니다. 응급실에는 손모 씨가 도착하기 전 택시 안에서 어떤 상태였는지, 동행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조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는 결정적인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김모 씨가 도움을 청하는 방식이 이상했다는 겁니다. 다급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준비된 문장을 읽는 사람처럼 들렸다고요. 손모 씨가 쓰러지는 순간에도 김모 씨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을 살피는 듯 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 진술은 증거가 아니지만 수사 방향을 굳히는 바늘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김모 씨를 다시 불러 앉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는 네온 대신 형광등이 깔끔하게 켜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비가 내릴 듯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처음부터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소한 사실부터 확인했습니다. 손모 씨와의 관계, 돈 거래의 규모, 마지막 만남의 목적 택시를 타게 된 경위. 김모 씨는 준비된 듯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질문이 바뀌어도 얼개는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 안정감이 오히려 위태롭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기억을 더듬어 말할 때는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술은 때로 미리 짜인 결과를 향해 움직입니다. 그때 형사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손모 씨가 쓰러졌을 때 왜 가장 먼저 병원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왜 손모 씨의 상태를 확인하기보다 가방을 챙겼느냐? 김모 씨는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주 짧은 틈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은 돈의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손모 씨의 주변에서 확인된 차용 관계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돈이 흘러간 곳, 돈이 돌아오지 않은 곳, 그 과정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김모 씨가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끌어오고 다시 다른 형태로 돌려막듯 돌리다가 끝내 누군가가 불리해지는 지점에서 관계가 끊어진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끊어진 지점에 사망이 겹쳐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질문을 바꿉니다. 김모 씨는 돈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이용의 끝이 정말 우연한 죽음으로만 이어졌는가? 수사팀은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과거 사망 사건들의 관련자를 다시 찾고 김모 씨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합니다. 종이에 적힌 이름들이 한 줄로 늘어설수록 조사실 공기는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사이에서 손모 씨의 죽음은 가장 최근의 사건일 뿐 처음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날 택시 안에서 멈춘 호흡은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된 어떤 방식의 마지막이었을까요? 수사팀이 집중한 건 김모 씨의 말이 아니라 김모 씨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말은 언제든 바뀌지만 기록은 좀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좌통화, 위치, 병원, 기록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남는 작은 금. 그 금이 모이면 사건은 하나의 결로 이어집니다. 형사들은 먼저 과거 사례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비슷한 사망 신고가 있었던 날 김모 씨가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우연이라면 그 우연이 반복될수록 설명은 더 어려워집니다. 기록을 맞춰보니 김모 씨의 동선과 다른 사망 사건의 시간대가 겹치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도 사망 직전 혹은 직후에 김모 씨의 움직임이 주변에 있었다는 정황이 쌓였습니다. 다음은 돈이었습니다. 손모 씨가 마지막으로 돈을 구하려 했던 경로를 따라가자 김모 씨의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직접 차용이 아니어도 중간에 끼어있는 인물이 김모 씨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연결을 단순한 인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사람, 돈이 생기면 가까워지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무너지는 순간 빠르게 거리를 두는 사람. 이런 유형은 사건 파일 속에서 늘 경계해야 할 존재입니다. 형사들은 관련자들을 하나씩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모 씨와 돈 거래를 했는지, 약속이 있었는지, 부담을 느낀 적이 있는지. 처음에는 다들 말을 아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잘못된 말을 했다가 큰일이 날까 두려워하는 기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구체해질수록
말들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모 씨가 말한 관계의 깊이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관계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김모 씨는 친했다고 했지만 상대는 그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김모 씨는 도움을 준 사이라고 했지만 상대는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어긋남이 쌓이자 수사팀은 김모 씨를 다시 부릅니다. 이번엔 질문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묻는 겁니다. 누구와 언제 만났는지, 그날 왜 그 장소였는지, 왜 손모 씨와 함께 움직였는지. 김모 씨는 여전히 매끄럽게 답했지만 세부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우연히 만났다고 했고 다음에는 미리 연락이 닿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택시를 급히 잡았다고 했고 다음에는 손모 씨가 원했다고 했습니다. 큰 틀은 유지되지만 작은 이음새가 조금씩 벌어지는 진술. 형사들은 그 틈을 기록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병원 기록과 현장 주변에 확인해서 나왔습니다. 응급실 도착 전 손모 씨의 상태에 대해 김모 씨가 설명한 내용과 당시 의료진이 적어둔 내용이 완전히 같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모 씨가 쓰러지기 직전 가졌던 물건과 병원 도착 후 확인된 물건 목록 사이에도 차이가 보였습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누가 만졌는지, 왜 바뀌었는지 수사팀은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하나씩 배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모 씨가 말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손모 씨는 마지막으로 김모 씨에게 돈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돈은 적지 않은 액수였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단 그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에 대해 사람들의 말이 달랐습니다. 빚을 갚는 돈이었다는 사람, 투자금이었다는 사람, 빌려준 돈을 다시 준 거라는 사람.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손모 씨가 그 돈을 주고 난 뒤 급격히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그 불안의 이유를 찾기 위해 손모 씨의 주변을 더 깊게 파고듭니다. 손모 씨가 남긴 메모 주변에 흘린 말, 마지막 며칠간의 행동, 그러다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손모 씨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주변 사람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누구를 조심하라고. 그 이름이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상황과 맥락은 특정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공기처럼 얇았지만 수사팀에게는 방향을 확정하는 표지였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 반복되는 관계의 끝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결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사들은 사건 파일 표지에 조용히 기록합니다. 김모 씨, 돈, 반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 안. 비 오는 거리와 네온이 비치는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는 미리 준비된 문장처럼 도움을 청했고 다른 한 사람은 말없이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날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설명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왜 그렇게 완벽했는지.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수사팀은 김모 씨의 완벽함을 의심했습니다. 사람은 충격을 겪으면 기억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김모 씨의 설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정돈돼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이 없고 실수가 없고 빠진 장면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미리 정리해 들은 이야기처럼 형사들은 그 완벽함을 흔들기 위해 시간을 거꾸로 돌렸습니다. 손모 씨가 쓰러지기 전 몇 시간, 몇 분, 몇 초, 병원 도착이 아니라 그날의 시작으로 돌아가 김모 씨의 동선을 다시 쪼개었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카드, 결제 내역, 주변 상점의 폐쇄회로, 영상 택시 호출 기록. 각각은 작은 조각이었지만 맞춰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그림 속에서 이상한 공백이 발견됐습니다. 손모 씨가 김모 씨와 만난 뒤 짧은 시간 동안 통화도 메시지도 없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평소 손모 씨가 사람을 만나면 주변과 연락을 주고받던 습관을 고려하면 그 침묵은 낯설었습니다. 수사팀은 그 공백을 단순한 우연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공백이 사건의 중심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때 한 명의 참고인이 다시 나타납니다. 처음 조사에서는 별말을 하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모 씨가 마지막에 김모 씨를 만나러 간다는 걸 자신에게도 알렸고 그때 손모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고.
단순히 돈을 건네는 자리 같지 않았다고, 무언가를 결심한 얼굴이었다고, 그리고 그가 덧붙인 한 문장이 수사팀의 귀를 붙잡았습니다. 손모 씨가 그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번호를 하나 남겼다는 겁니다. 그 번호는 낯선 번호였고 주변 사람들 누구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그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명의는 다른 사람, 사용지는 또 다른 지역, 흔히 나오는 차명과 우회. 하지만 전화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 번호는 어느 순간부터 김모 씨와 잦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직접 통화가 아니라 짧은 배울림 문자 하나, 끊긴 통화, 신호처럼 남는 흔적들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김모 씨가 단독으로 움직였는지 누군가와 함께였는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모 씨 주변의 사람들도 다시 조사선에 올랐습니다. 김모 씨가 자주 드나들던 곳, 함께 어울리던 인물,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던 관계. 그러자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누군가가 불안해지고, 누군가가 돈을 잃고, 누군가가 관계에서 도망치려 할 때 김모 씨는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가설을 세웁니다. 손모 씨는 김모 씨에게 돈을 줬지만 그 대가가 끝이 아니었을 가능성, 더 많은 요구가 있었거나 돌려받기 어려운 약속이 붙어 있었거나 손모 씨가 뒤늦게 사기를 의심했거나, 그리고 그날 손모 씨는 김모 씨와 정면으로 부딪힐 마음으로 나갔을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을 확인하려면 마지막 동행의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택시기사입니다. 수사팀은 택시기사를 찾아 다시 면담했습니다. 기사 역시 처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태웠고, 동승자는 차분했고, 목적지는 병원이었고, 특별한 다툼은 없었다고. 하지만 형사들은 질문을 바꿨습니다. 말이 아니라 관찰을 묻습니다. 탑승할 때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누가 문을 닫았는지, 손모 씨가 스스로 앉았는지, 기대듯 들어왔는지, 손모 씨의 몸에서 냄새가 났는지, 눈동자가 흐렸는지, 손이 떨렸는지. 기사의 기억에서 미세한 불일치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손모 씨가 걸어서 왔다고 했고, 다시 물으니 거의 끌려오듯 왔다고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모 씨가 잠들었다고 했고, 다시 물으니 중간에 잠깐 깨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고도 했습니다. 기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형사들에겐 충분했습니다. 사건의 마지막 장면이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수사팀은 김모 씨의 휴대전화 사용 패턴도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병원 도착 직후 그 짧은 시간 동안 김모 씨는 누군가에게 연락을 시도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지워졌고, 통화는 짧았고, 기록은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기록은 오히려 의도를 말합니다. 남기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형사들은 김모 씨를 다시 조사실로 불러들입니다. 이번엔 질문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핵심만 던집니다. 손모 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날 손모 씨가 왜 불안해했는지, 병원으로 가는 길에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김모 씨는 잠깐 말을 고르고 다시 단정적으로 답하려 합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 순간 김모 씨의 눈이 흔들리는 걸 봅니다. 네온이 비치는 복도, 희미한 카메라가 걸린 천장비에 젖은 외투의 냄새. 사건 파일 속에서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곳. 누군가는 여기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여기서 계산을 합니다. 수사팀은 김모 씨에게 말합니다. 기록은 이미 당신보다 먼저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변명이 아니라 공백이 왜 생겼는지라고.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은 한 단계 더 움직입니다. 김모 씨의 집과 주변을 확인하던 중 수사팀은 손모 씨가 마지막에 들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닮은 흔적을 발견합니다.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김모 씨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영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건 파일에 세 줄이 추가됩니다. 공백, 삭제된 연락, 낯선 번호, 그리고 빠진 물건. 이제 남은 질문은 분명합니다. 손모 씨는 왜 그날 김모 씨를 만났는가? 그리고 왜 그 만남은 기록 속에서 짧게 끊겨 있는가? 비가 내리던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네온은 흔들렸고 카메라는 모든 걸 다 찍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남은 기록이 말할 차례입니다. 형사들은 그 흔적을 단서로 삼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은 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너무 그럴듯한 조각 하나를 던져주고 나머지를 그 조각에 맞춰 끼우게 만듭니다. 수사팀은 그래서 반대로 갔습니다. 흔적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라 흔적이 생길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우선 손모 씨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갑, 휴대전화, 가방, 서류약, 그리고 돈, 병원 기록에는 지참품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고 당시 응급실 상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혼란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물건은 흩어지고 기록은 누락되고 책임은 서로에게 넘어갑니다. 형사들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일 근무자 접수 과정, 응급실 동선 보관 절차, 누군가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라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중심 인물과 연결된 날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호 인력 중 한 명이 기억을 더듬어 말합니다. 환자가 도착했을 때 동행자가 유난히 침착했고 접수대 앞에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주변을 살피는 듯 보였다고. 그리고 환자의 소지품을 확인하려 할 때 동행자가 먼저 나서서 정리하려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에게는 충분히 구체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사건 파일에 적히는 건 확신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상 징후입니다. 수사팀은 손모 씨의 휴대전화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습니다. 마지막 기지국 접속, 마지막 통화, 마지막 문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모 씨의 기록은 사건 당일 후반부로 갈수록 끊어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것처럼 혹은 전원이 꺼진 것처럼. 일반적인 응급 상황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전원을 껐을 때도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때 다른 방향에서 작은 불꽃이 냅니다. 손모 씨가 사건 며칠 전 주변에 남긴 말들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협박을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돈 문제와 관련해 불안해했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했고 그 만남이 불편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고. 끝을 본다는 말은 때로 결심이고 때로 경고입니다. 수사팀은 그 문장에 걸렸습니다. 손모 씨가 단순히 돈을 돌려받으러 간 게 아니라 관계 자체를 끊으려 했을 가능성. 그 순간 상대는 더 강하게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겠다는 말은 어떤 세계에서는 거래를 깨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김모 씨 주변의 금전 관계를 더 깊게 파고듭니다.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반복적인 요구, 불분명한 약속 상환의 지연, 그리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 그중 몇 명은 처음에는 협조를 꺼렸습니다. 자신도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커지자 서서히 입을 엽니다. 김모 씨는 돈을 받을 때는 친절했고 돌려줄 때는 사라졌다고. 연락이 닿지 않았고 만나자고 하면 장소를 바꿨고 약속을 늦췄고 결국 화가 난 사람이 나타나면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어 달랬다고. 그 중간에 누군가. 수사팀은 그 이름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흐름을 바꾸는 사람. 김모 씨가 병원에서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냈던 기록 차명번호 삭제된 연락. 그 모든 것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가능성. 형사들은 김모 씨의 통신 관계망을 넓혀 분석했습니다. 자주 연결되는 번호들, 새벽 시간대의 짧은 통화, 특정 지역에서만 잡히는 기지국 패턴, 그리고 그중 하나가 사건 당일 김모 씨가 머물렀던 동선과 겹쳤습니다. 겹친다는 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겹침이 여러 번 반복되면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다시 조사실. 김모 씨는 여전히 단정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형사들은 이번엔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모 씨에게 기록을 보여줍니다. 동선 통화 공백병원 도착 직후의 행동. 조용한 방 안에서 종이 위에 숫자들이 말합니다. 김모 씨는 그 숫자들을 외면하려 했지만 눈은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숨기려 한 지점에서 시선을 빼앗깁니다.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날 왜 손모 씨를 만나자고 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입니까?
김모 씨는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답합니다. 그냥 정리하려고 했다고. 오해가 있어서 풀려고 했다고. 형사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정리는 병원에서 끝났습니까? 왜 손모 씨의 전화는 꺼졌습니까? 왜 그 공백의 시간에 당신의 기록만 남아있습니까? 김모 씨의 답은 짧아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당황했다고, 정신이 없었다고. 수사팀은 그 말의 균열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이야기를 끝까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록이 촘촘할수록 거짓말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김모 씨는 말을 아끼려 했지만 아끼는 순간마다 새로운 의심이 생깁니다. 그날 밤 수사팀은 사건 파일의 흐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첫 만남, 금전, 불안, 공백, 택시, 병원, 삭제된 연락, 사라진 소지품,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그림자. 비가 조금 더 거세졌습니다. 네온은 물기 위에서 번졌고 복도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카메라는 늘 같은 각도로 사람들을 지나치게 찍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늘 그 사각지대에서 일어납니다. 수사팀은 그 사각지대에 이름을 붙이려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분명했습니다. 김모 씨가 숨기려 한 사람을 찾는 것, 그리고 손모 씨가 마지막에 남긴 낯선 번호의 주인을 밝히는 것. 사건 파일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형사들은 낯선 번호의 주인을 찾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번호 하나는 작은 점입니다. 하지만 그 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지도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됩니다. 통신조회 결과가 도착하자 수사팀은 먼저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이름이 나왔고 주소가 나왔고 사용 이력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름이 예상 밖이었다는 점입니다. 김모 씨와 직접 연결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모 씨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 중에서도 기록에 잘 드러나지 않던 쪽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유형. 형사들은 그 인물이 실제로 김모 씨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지인일 수도 있고 단순한 심부름꾼일 수도 있고 전혀 무관한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보통 가장 무난한 답을 싫어합니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기지국 패턴부터 비교했습니다. 사건 당일 김모 씨가 이동한 구간과 낯선 번호의 움직임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방향, 같은 범위. 겹침은 말이 없지만 강합니다. 게다가 그 겹침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며칠 전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누군가가 김모 씨의 동선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혹은 김모 씨가 누군가를 미리 불러놓는 것처럼. 수사팀은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낯선 번호의 주인을 따로 불러 조사한다. 동시에 김모 씨에게는 그 존재를 아직 꺼내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숨긴 패가 공개될 때 반사적으로 다른 패를 내놓습니다. 그 반응이 진실의 방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조사실에는 형광등 불빛이 낮게 내려앉습니다. 낯선 번호의 주인 박모 씨는 의자에 앉아 손끝을 자꾸 만지작거렸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손은 마음보다 솔직합니다. 형사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모 씨의 일상을 묻고 그날의 동선을 묻고 김모 씨를 아는지 묻습니다. 박모 씨는 처음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종이 한 장을 천천히 밀어놓습니다. 통화 내역, 시간, 횟수 짧게 끊긴 통화들,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촘촘한 기록입니다. 박모 씨는 그제야 말투가 바뀝니다. 아는 건 맞지만 별일은 아니었다고, 그냥 가끔 연락하는 사이라고. 가끔이라는 말은 편리합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척할 수 있으니까요. 형사는 그 단어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가끔이면 왜 새벽에, 왜 짧게, 왜 같은 지역에서만 잡혔습니까? 왜 그날은 병원 근처에서 통화가 이어졌습니까? 박모 씨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문장이 새어나옵니다. 김모 씨가 급히 불러서 나갔다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종종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형사들은 박모 씨가 그날 실제로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 화면을 다시 돌렸습니다. 병원 주변 주차장 골목 입구, 편의점, 비에 젖은 화면 속에서 사람들은 작게 움직이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박모 씨로 보이는 남자가 잡힙니다. 병원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 잠깐 서성이다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 이어서 김모 씨가 화면에 들어옵니다. 둘은 멀리서 잠깐 눈빛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까이 붙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더 의심스럽게. 수사팀은 그 장면을 박모 씨에게 보여줍니다. 박모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말을 바꿉니다. 그냥 잠깐 봤다고. 김모 씨가 부탁해서 병원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러 갔을 뿐이라고. 형사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러 갔습니까? 누구를 확인하러 갔습니까? 박모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집니다. 카메라가 있다면 그 순간은 얼굴이 아니라 손을 잡아낼 것입니다. 떨리는 손끝, 마른 침, 애써 유지하려는 호흡. 그때 박모 씨는 아주 작게 말합니다. 손모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고. 김모 씨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고. 무엇인지는 자세히 몰랐다고. 무엇인지는 몰랐다는 말이 오히려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수사팀은 이제 목표를 좁혔습니다. 손모 씨의 사라진 소지품, 특히 휴대전화. 그 안에는 메시지와 통화뿐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과 돈의 흔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의 약점을 담은 사진이나 녹음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까지 깊은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형사들은 김모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박모 씨의 존재를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모 씨는 조사실에 들어오며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멈칫은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형사들에게는 신호였습니다. 김모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형사는 말합니다. 그날 병원 근처에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왜였습니까? 김모 씨는 잠시 웃는 듯 하다가 곧 표정을 지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연락한 건 맞지만 단순히 도움을 요청한 것뿐이라고. 손모 씨가 쓰러졌으니 누군가가 필요했다고. 형사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움을 부른 사람이 환자의 소지품 이야기를 합니까? 왜 확인하러 가게 합니까? 김모 씨는 답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록이 뼈대를 세웠습니다. 남은 건 살을 붙이는 일뿐입니다. 김모 씨는 결국 손모 씨가 어떤 걸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가 있을까봐 겁이 났다고. 그래서 박모 씨에게 알아보라고 했다고. 그 순간 사건 파일은 방향을 바꿉니다.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라 서로의 손에 무언가를 쥔 채 밀어붙인 관계. 손모 씨는 관계를 끊으려 했고 김모 씨는 끊기기 전에 회수하려 했습니다. 회수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통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사팀은 이제 마지막 퍼즐을 찾습니다. 손모 씨의 휴대전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에서 사라졌습니까? 길에서 잃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가져갔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휴대전화가 사라진 순간 손모 씨에게 무슨 일이 더 있었습니까? 비는 멈추지 않았고 네온은 더 번졌습니다. 사건 파일의 종이는 젖지 않지만 그 위에 적히는 이름들은 늘 젖은 골목을 지나옵니다. 수사팀은 이제 그 골목의 끝을 향해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 이름이 적힌 순간 수사팀의 시선은 단숨에 넓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범행을 의심하던 단계에서 관계의 그물 전체를 다시 살피는 단계로 바뀐 겁니다. 누가 누구를 통해 움직였는지, 누가 누구를 숨겨줬는지, 그리고 그날 병원 복도에서 손이 주머니에 들어갔다 나온 장면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역할 분담의 일부였는지. 형사들은 먼저 그 이름과 김모 씨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직접 통화 기록이 있는지,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주변인들이 둘을 함께 본 적이 있는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 사이에 직접적인 접점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락을 전달하고 말을 옮기고 자리를 만들고 필요하면 발을 빼는 사람. 사건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인물은 더 중요해집니다. 중심은 조용히 숨고 연결이 먼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그 연결 인물의 동선을 쫓았습니다. 사건 전후로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느 술집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번화가의 뒷골목, 간판 불빛이 비에 젖어 번지는 거리. 사람은 많지만 그만큼 얼굴은 금방 잊히는 곳. 형사들은 그곳에서 확보한 폐쇄회로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손모 씨가 보입니다. 김모 씨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정확히 같은 프레임에 잡히진 않지만 같은 밤, 같은 거리, 같은 방향. 수사가 원하는 건 결정적 장면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고 습관은 관계를 드러냅니다. 다음은 돈입니다. 사건이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해도 결국 많은 흔적은 돈으로 남습니다. 손모 씨가 최근에 돈을 어디에 썼는지, 누군가에게 빌려줬는지, 받기로 한 돈이 있었는지, 통장 기록을 들여다보는 일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누군가의 말은 흔들릴 수 있어도 돈의 이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모 씨의 계좌에서는 사건 직전 설명하기 어려운 소액 입금이 여러 번 확인됩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안부를 확인하듯 또는 약속을 상기시키듯. 그리고 그 입금의 발신은 또 다른 이름으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주목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수사팀은 그 사람을 불러 확인했습니다. 그는 겁을 냈습니다. 자신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시켰는지 묻자 처음엔 입을 다뭅니다. 눈을 피하고 말을 끊고 화제를 돌립니다. 형사들은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 문장을 던집니다.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그 문장 앞에서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는 결국 말합니다. 직접 시킨 건 그 이름의 주인이 아니라 연결 인물이었다고. 자신은 그저 손모 씨에게 돈을 보내고 답이 오면 전달했을 뿐이라고. 형사들은 그가 말한 답이라는 단어에 멈춥니다.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말로 했습니까? 메시지였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손모 씨의 휴대전화로 왔다 갔다 했다고. 여기서 다시 휴대전화로 돌아옵니다. 그 작은 기계 하나가 사라진 이유가 점점 또렷해집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숨기고 싶은 대화가 있었고, 누군가가 두려워하는 기록이 있었고, 누군가가 지워야 하는 시간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팀은 통신사를 통해 기록을 더 확보하려 했습니다. 발신번호, 수신번호, 통화시간, 이런 것은 남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의 내용, 즉 대화의 살과 뼈는 휴대전화가 없으면 완전히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노릴 이유가 됩니다. 형사들은 병원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첫째, 환자 소지품 보관 절차의 혼란. 둘째, 보호자 행세를 한 사람의 접근. 셋째, 박모 씨가 부탁받았다는 진술. 넷째, 이후 동선에서 사라진 결정적 시간. 이 네 가지를 겹치면 그림이 하나로 모입니다. 휴대전화는 병원에서 사라졌고 사라지게 만든 손은 병원 안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 손은 누구입니까? 박모 씨입니까? 아니면 박모 씨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손이 움직인 이유는 김모 씨의 부탁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이름의 주인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수사팀은 박모 씨를 다시 불러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날 병원에서 무엇을 봤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박모 씨는 지쳐 보입니다. 그러나 지친 표정은 진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친 표정은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신호일 때도 있습니다. 박모 씨는 결국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자신이 병원에서 나올 때 누군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 얼굴은 잘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에게서 낯익은 향이 났다고. 비 오는 날 젖은 외투에서 나는 묵직한 향. 형사들은 그 표현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향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향은 물건처럼 옮겨다닙니다. 누군가의 차 안, 누군가의 옷, 누군가의 손가락. 수사팀은 그 사람이 누구일지 가능한 목록을 다시 좁히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네온이 번지는 골목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림자, 병원 밖 차 안에 앉아있던 사람, 그리고 손모 씨가 쓰러지기 전 입 밖으로 꺼냈던 이름.
이 세 조각이 하나로 맞춰질 때 사건은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그 층이 조용하다는 겁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고 직접 나서지 않고 흔적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항상 늦게 잡히고 늦게 잡히는 만큼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를 꺼냅니다. 숨을 곳을 줄이는 방식, 관련자들을 동시에 흔들어 서로의 거짓말이 서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방식. 누군가는 결국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사건 파일의 빈칸은 빠르게 채워집니다. 비가 내리는 복도, 흐린 화면, 사라진 휴대전화,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이름. 지금부터 형사들은 그 이름을 중심으로 더 큰 그림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중심으로 그림을 펼치자 수사팀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역할이었습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전달했고, 누가 실행했는지. 이 사건은 한 번의 폭발로 끝난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끝이 차례로 다 완성된 흐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 팀은 그 이름의 주거지와 생활 반경을 훑고 다른 팀은 주변 인맥을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팀은 사건 당일과 그 전후의 통신 기록을 묶어 시간표로 만들었습니다. 수사는 결국 시간과 사람을 겹쳐놓는 작업입니다. 겹칠수록 빈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서 낯선 공백이 하나 보입니다. 손모 씨가 병원에 실려간 뒤 박모 씨가 잠깐 사라지는 시간. 수사팀은 그 공백을 박모 씨가 말한 기다리던 차와 연결했습니다. 병원 밖 잠깐의 이동, 그리고 다시 합류. 공백은 짧지만 짧을수록 의미가 큽니다. 사람은 중요한 일을 빨리 끝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그 차를 찾기 위해 병원 주변의 영상과 차량 출입 기록을 뒤졌습니다.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잡힌 장면은 없었습니다. 비가 왔고 빛이 번졌고 화면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차의 형태와 색, 그리고 들어온 방향과 나간 방향은 남았습니다. 수사팀은 그 정보를 가지고 주변 도로의 영상까지 넓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 아주 짧게 번호판이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한 번호는 아닙니다. 2자리, 3자리 정도. 그 정도는 틀릴 수도 있고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그 희미한 조각을 모아 분명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형사들은 그 조각을 바탕으로 후보 차량을 뽑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 이름과 느슨하게 연결된 인물의 명의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직접 소유가 아닙니다. 가족도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 명의. 이런 방식은 흔합니다. 위험한 일을 할 때 자신의 이름을 뒤로 빼기 위해서입니다. 수사팀은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차량이 주로 서 있던 곳, 밤에 들렀던 곳, 늘 돌아가는 길, 그리고 한 곳에서 계속 멈추는 패턴이 나옵니다. 늦은 밤, 같은 시간대, 같은 골목. 카메라가 조금 부족해도 사람들은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형사들은 그 골목 주변 상가에 폐쇄회로 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짧은 만남이 반복됩니다. 차가 멈추고 누군가가 타고 내리고 몇 분 뒤 다시 떠납니다. 마치 물건을 건네는 듯한 짧은 동작. 말은 없고 제스처만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박모 씨가 말한 기다리던 차 안의 사람과 체격이 비슷합니다. 형사들은 그 사람의 얼굴을 선명하게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옷차림이 반복됩니다. 모자의 각도, 재킷의 길이, 걸음의 리듬. 그렇게라도 일치하는 특징이 많아지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 사람은 사진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수사팀은 그 사람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그 골목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의 한가운데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손모 씨가 말했던 바로 그 이름. 긴장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가설이 아니라 확인 단계로 넘어갈 차례였습니다. 형사들은 그 이름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그는 처음부터 침착했습니다. 자신은 그날 집에 있었고 일찍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흔히 듣는 말입니다. 너무 흔해서 수사팀은 오히려 더 조심해집니다. 준비된 진술처럼 들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그에게 질문을 바꾸어 던집니다. 그날
비가 왔느냐, 집에서 무엇을 했느냐, 누가 그를 봤느냐. 사소한 질문을 쌓으면 거짓말은 흔들립니다. 거짓말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진실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몇 번의 질문에서 미세하게 엇갈립니다. 시간대가 조금씩 바뀌고 집에서 했다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큰 모순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모순은 큰 거짓말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꺼냅니다. 손모 씨의 휴대전화가 어디 있느냐? 그 순간 그의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아주 잠깐. 하지만 형사들은 그 잠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부정합니다. 자신은 모른다. 자신은 손모 씨와 관계가 없다. 그 이름을 왜 자신에게 묻느냐?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수사팀은 여기서 한 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말합니다. 휴대전화는 당신이 직접 가져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시키거나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가져갔을 수는 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더 굳어집니다. 직접이 아니라 간접. 그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구간이 그쪽이라는 뜻입니다. 형사들은 그의 주변을 다시 훑습니다. 그와 자주 붙어 다니는 사람, 연락을 대신하는 사람, 차를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며칠 전부터 갑자기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장이 났다. 물에 젖었다. 흔한 이유입니다. 비가 오던 날 물에 젖었다. 너무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럽습니다. 수사팀은 그 휴대전화 변경 시점과 사건 관련 공백을 겹쳐놓습니다. 날짜가 맞습니다. 시간도 맞습니다.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사라진 손모 씨의 휴대전화, 그 안의 대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움직였던 사람들의 진짜 이유. 형사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관련 인물들을 동시에 다시 부르기로. 각자의 진술을 분리하고 서로의 진술을 교차시키고 거짓말의 경계를 좁히는 방식으로 누군가는 결국 혼자 버티지 못합니다. 비에 젖은 네온 아래에서 시작된 이름 하나가 이제 사건의 가장 깊은 방으로 이어지는 열쇠가 됩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그동안 조용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수사팀은 그날 밤 같은 질문을 서로 다른 방에서 반복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하지만 대답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진실은 하나인데 거짓말은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형사들은 그 갈라진 지점을 찾는 데 익숙했습니다. 먼저 박모 씨부터 다시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던 차, 그 안에 사람 어디로 갔는지. 박모 씨는 처음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모른다, 기억이 흐리다,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수사팀은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부터 조용히 꺼냈습니다. 차량 후보 목록, 늦은 밤 같은 골목에서 반복된 짧은 만남, 그리고 그날의 공백. 박모 씨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은 정말 몰랐다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러면서도 한 문장이 뒤에 붙습니다. 그 차 안에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그 이름이 오갔다는 것. 형사들은 그 문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직접 들은 적은 없다. 하지만 주변에서 오갔다. 그러면 누군가 말했고 누군가는 들었다는 뜻입니다. 수사팀은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해 박모 씨의 관계를 다시 펼쳤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 전화가 오던 사람, 차를 연결해준 사람. 그 다음으로 호출된 건 박모 씨 주변에서 자주 움직이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주목한 사람,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사람. 그는 처음부터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휴대전화는 고장나서 바꿨다. 그날은 집에 있었다. 수사팀은 그에게 묻습니다. 고장난 이유가 무엇이냐? 언제 고장났느냐? 수리점은 어디였느냐? 영수증은 있느냐? 작은 질문들이 연속으로 쌓입니다. 그는 대답을 하다가 멈칫합니다. 지점 이름이 나오지 않고 날짜가 흔들립니다. 수사팀은 그 흔들림을 조용히 기록합니다. 형사들은 이어서 그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손모 씨의 휴대전화, 그것이 사라진 시점과 당신이 휴대전화를 바꾼 시점이 가깝다. 왜 그렇게 겹치느냐? 그는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말이 나옵니다.
자신이 직접 한 건 없다. 누가 시켜서 움직였을 뿐이다. 직접이 아니다. 또다시 간접이라는 단어가 입술 끝에 걸립니다. 수사팀은 그 간접의 방향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켰느냐?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느냐? 어디로 가라는 말이었느냐? 그는 한동안 침묵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짧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었다고. 수사팀은 그 순간 방의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이제는 추측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연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형사들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인지, 누군가를 뒤집어 씌우는 말인지. 형사들은 곧바로 그 이름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표정으로 앉습니다. 질문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수사팀은 그에게 박모 씨의 진술 주변 인물의 진술을 하나씩 흘려보냅니다. 구체적인 문장과 정확한 시간대와 움직였던 장소. 그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낮아진 목소리는 종종 상황을 가늠하는 소리입니다. 수사팀은 그 틈을 파고들지 않고 더 조용하게 밀어붙입니다. 형사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누가 직접 가져갔든 가져가게 만들었든 휴대전화는 사라졌다. 그 안의 내용이 사건의 핵심일 수 있다. 그것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되돌립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증거가 있느냐? 수사팀은 아직 모든 증거를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문장을 남깁니다. 우리는 사라진 물건을 찾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누가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왜 숨기려 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다. 그 이름은 그제야 시선을 들고 형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짧게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도 죽이려 한 적이 없다고. 이 말은 그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드러냅니다. 형사들은 그 말을 곧바로 따라잡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폭발 사건과 그 이후의 움직임, 그리고 증거, 인멸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그러자 그 이름은 다시 침묵합니다. 침묵은 때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정말 모를 때, 또는 더 말하면 위험할 때. 수사팀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돕니다. 손모 씨와의 관계, 박모 씨와의 관계, 그날 밤 병원 주변에 나타난 차량, 같은 골목에서 반복된 짧은 만남, 하나씩 하나씩. 그는 모든 질문에 부정으로 응답하지만 부정의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형사들은 마지막으로 가장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손모 씨의 휴대전화는 어디 있느냐?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조건을 붙입니다. 자신이 말해도 되는 이야기인지 확인해야 한다. 누구를 건드리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은 곧 이 사건이 단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암시입니다. 수사팀은 그 조건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찾는다. 그리고 찾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이 드러난다. 그 이름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쉽니다. 그 숨은 포기의 숨이라기보다 계산을 다시 하는 숨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 휴대전화를 가져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지시를 했다. 없애라고. 어디에 숨기든 버리든 자신은 상관없었다고. 형사들은 그 문장을 정확히 받아 적습니다. 직접은 아니지만 지시, 다시 간접. 그러나 이번에는 간접이 아니라 책임으로 연결됩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시작된 공백 하나가 이제는 지시라는 단어로 채워집니다. 네온이 번지는 골목과 비에 젖은 차량의 흔적은 결국 한 줄의 진술로 이어졌습니다. 사라진 휴대전화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우고 싶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이제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그 지시를 받은 사람, 실제로 움직인 사람, 그리고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머문 곳, 그곳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순간 사건은 또 다른 문을 열게 됩니다. 형사들은 그 문장을 듣자마자 질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부터는 왜가 아니라 누구와 어디입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 실제로 손을 댄 사람,
그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면 진술은 공중에 뜬 채로 끝나고 맙니다. 수사팀은 그 이름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시를 누구에게 했느냐, 언제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느냐. 그는 처음엔 얼버무립니다. 술자리에서 흘렸을 뿐이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들은 이미 그의 주변 관계도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자주 함께 움직이던 두세 명, 통화 패턴이 비슷한 번호들, 사건 직후 유난히 늘어난 짧은 연락들. 형사들은 그 중 한 명의 이름을 조용히 꺼냅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한 번 더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부정이 아니라 걸렸다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조금 숙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의 이름을 인정합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그 인물을 불러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는 처음부터 준비된 듯한 태도입니다. 자신은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누구의 부탁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사건 직후 왜 특정 장소에 잠깐 들렀느냐? 왜 그 시간대에 차가 그쪽으로 움직였느냐? 그는 놀란 표정을 숨기려 하지만 늦었습니다. 수사팀이 확인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변 진술 이동 경로, 그리고 작은 단서들. 이 인물은 이제 알게 됩니다. 자신이 묵묵히 부정한다고 해서 끝날 수 없다는 걸. 형사들은 그에게 한 가지를 확실히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을 몰아세우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라진 물건의 마지막 행방을 알고 싶다. 그리고 그 물건이 사라진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는 한동안 침묵합니다. 그 침묵은 길게 늘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짧게 끊기고 다시 이어지고 또 끊깁니다.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소리처럼. 결국 그는 말합니다. 자신은 그 휴대전화를 직접 만지지 않았다. 하지만 차량을 한번 빌려주었다. 누군가가 잠깐 썼고 자신은 어디까지나 운반만 도왔다. 도왔다. 그 단어는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선택되는 단어입니다. 형사들은 그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왔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수사팀은 묻습니다. 무엇을 옮기는지 몰랐느냐? 왜 그 시간대에, 왜 그 장소로, 왜 그 사람들과 함께였느냐?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자신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물건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그래서 더 깊게 묻지 않았다고. 형사들은 바로 그 지점을 붙잡습니다. 문제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숨겨야 한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수사팀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그럼 그 물건은 어디로 갔느냐? 그는 망설이다가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꺼냅니다. 바깥으로 던졌다. 어딘가에 버렸다. 물에 넣었다. 이런 말들이 아닌 특정 장소의 이름을 말합니다. 다리 밑 하천 쪽 어두운 주차장 끝. 형사들의 얼굴이 굳습니다. 장소가 구체적이라는 건 실제로 한 번 다녀왔다는 뜻입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그 지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단지 휴대전화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가 말해주는 건 누군가가 시간을 지우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 확인은 차갑고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하천 바람은 늘 습합니다. 가로등은 충분히 밝지 않고 물 표면은 어둡게 흔들립니다. 형사들은 그곳에서 물건 하나를 찾기 위해 바닥을 훑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합니다. 과연 그 물건이 아직 남아있을까? 누군가가 또 한 번 더 옮겼을 가능성은 없을까? 수색은 쉽지 않습니다. 물은 흐르고 시간도 흘렀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가 다시 손을 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장은 말보다 더 많은 걸 남기기도 합니다. 버린 흔적, 멈춘 발자국, 짧게 꺾인 풀, 누군가가 잠깐 서 있었던 자리. 형사들은 그 인물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직접 왔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느냐? 그는 이번엔 말을 바꿉니다. 자신은 차를 세워줬고 실제로 물건을 던진 건 다른 사람이었다고. 수사팀은 그 말을 다시 기록합니다. 이제는 역할이 분리됩니다. 지시한 사람, 연결한 사람, 운반한 사람, 던진 사람. 사건은 점점 구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꼭대기에는 처음부터 이름이 거론되던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수사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 이유를 파고듭니다. 휴대전화가 단순히 증거가 될 수 있어서였는지, 아니면 그 안에 더 큰 이야기, 더 불리한 내용이 있었는지 형사들은 가능성을 놓고 정리합니다. 사건 직후 주변 인물들의 움직임이 동시에 빨라졌다. 연락이 짧아지고 만남이 늘었다. 누군가가 중심에서 지시를 내리고 주변이 움직였다. 이것은 우연의 형태가 아닙니다. 조사는 다시 그 이름에게 돌아갑니다. 형사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운반이 있었다. 장소도 특정됐다. 이제는 당신이 설명해야 한다. 그 이름은 입을 다뭅니다. 그러나 이번엔 처음처럼 강하게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지시한 건 맞지만 그건 단지 시끄러워지지 않게 하려던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사건을 덮으려 했던 게 아니라 자신에게 불똥이 튀는 걸 막으려 했다고. 형사들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불똥을 막으려 했다. 그건 결국 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소모 씨의 마지막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입니다. 당신이 지우려 했던 건 물건이 아니라 기록이다. 기록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진다. 하지만 사건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이름은 그 문장을 듣고 시선을 떨굽니다. 형사들은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어질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날 밤 병원 이후 소모 씨는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 이후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둠은 늘 길 위에 남아 있습니다. 네온이 꺼진 골목에도, 비가 그친 하천에도 사람의 발걸음은 흔적을 남깁니다. 수사팀은 그 흔적을 따라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병원, 그날 밤, 그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의 끝에서 사건의 진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문이 열리자 수사팀이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시간표였습니다. 누가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병원에서의 기록은 차갑게 남아있고 그 이후는 어딘가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 끊어진 지점을 공백으로 두지 않습니다. 공백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뒤 손모 씨가 누구와 함께였는지부터 다시 맞춥니다.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동을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병원에 남아있던 무심한 목격자들. 수사팀은 한 명 한 명을 불러 같은 질문을 다른 각도로 던집니다. 같은 답이 나오면 사실에 가까워지고 답이 갈리면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진술은 조금씩 어긋납니다. 누군가는 손모 씨가 곧바로 집으로 갔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이는 너무 자세하게 말합니다. 형사들은 압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때때로 기억을 말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걸. 수사팀은 이동수단을 확인합니다. 누가 운전했는지, 어떤 차량이었는지, 그 차량이 그날 어떤 길을 탔는지. 여기서 수사는 종종 한 줄의 기록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주차 기록, 통행 흔적, 주변 상가의 기억.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합쳐져 길이 됩니다. 형사들은 한 가지에 주목합니다. 병원 이후 특정 인물들의 연락이 동시에 늘어난 시간대가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짧은 통화가 이어지고 메시지가 오가고 몇 분 간격으로 서로가 움직입니다. 수사팀이 보는 건 말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패턴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시간대에 누군가가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서 이름이 나왔던 그 사람, 지시를 내렸다는 사람. 수사팀은 그가 그 시간대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묻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관여를 작게 만들려 합니다. 자신은 걱정돼서 연락을 했을 뿐이다. 상황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그에게 질문을 바꿉니다. 걱정해서 연락을 했는데 왜 하필 그 사람들에게만 했느냐? 왜 그 시간대에 몰렸느냐? 왜 이후에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말을 맞추듯 바뀌었느냐? 그는 답을 늦춥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문장을 꺼냅니다. 오해다. 다 우연이다. 수사팀은 그 문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연은 한 번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의 우연이 한 방향으로 모이면
우연이 아닙니다. 형사들은 수사 기록을 다시 펼칩니다. 병원 이후 손모 씨가 완전히 사라진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공백을 만들기 위해 움직였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손모 씨의 주변은 조용히 정리됩니다. 연락처가 사라지고 말이 정돈되고 누군가의 기억이 지워집니다. 휴대전화가 하천으로 향했다면 그건 기록을 지우는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수사팀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지막으로 확인된 이동 경로 주변을 다시 조사합니다. 그날 밤의 장소들은 이미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밤에는 그림자가 깊어지는 곳. 형사들은 그곳에서 한 장면을 복원하려 합니다. 누가 차에서 내렸는지, 누가 손모 씨와 함께 걸었는지, 누가 잠깐 멈춰 서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마주합니다. 손모 씨는 그날 밤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를 움직였고 누군가가 그의 마지막 동선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수사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그를 마지막으로 관리했는지, 누가 그를 마지막으로 통제했는지. 형사들은 관련자들의 관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빚이 있었는지, 누가 누구를 두려워했는지, 누가 누구의 말을 거절하지 못했는지. 여기서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나 사고의 형태를 벗어나 구조가 있는 사건으로 변합니다. 누군가가 중심에 있고 주변이 그 중심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구조. 수사팀은 그 구조의 중심을 흔들기 위해 주변부터 조입니다. 운반을 도왔다는 사람, 차를 빌려줬다는 사람, 장소를 말한 사람.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움직였느냐? 무엇을 지키려 했느냐? 왜 한 사람의 흔적을 지우는 데까지 갔느냐?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자기만 죄인으로 남을 수는 없다며 중심의 이름을 다시 꺼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팁니다. 하지만 버틸수록 수사팀은 더 좁은 문을 만들 뿐입니다. 문이 좁아지면 결국 누구든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중심의 이름이 조사실로 돌아옵니다. 형사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주변이 흔들리고 있다. 당신이 만든 말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당신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닌데 조사실의 공기가 축축해집니다. 형사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면 거짓말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대신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진술의 균열을 키웁니다. 그가 입을 엽니다. 자신은 큰일이 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다들 그저 잠잠해지길 바랐다고. 그리고 그 순간 수사팀은 정확히 짚습니다. 잠잠해지길 바랐다. 사건이 아니라 소문이 잠잠해지길 바랐다는 겁니다. 진실이 아니라 소란이 사라지길 바랐다는 겁니다. 형사들은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손모 씨는 그날 밤 누구의 손에 있었느냐? 누가 마지막으로 그를 데려갔느냐?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가르는 질문입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피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특정 인물을 말합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수사팀은 곧바로 움직입니다. 이제 사건은 새로운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병원 이후의 공백을 만든 실체, 손모 씨를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 하지만 여기서도 사건은 단정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이름이 나오면 또 다른 이름이 이어집니다. 한 명이 움직이면 뒤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문을 닫습니다. 수사팀은 압니다. 미제 사건의 핵심은 종종 누가 했느냐보다 누가 숨겼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날 밤의 길은 이제 두 갈래로 갈립니다. 손모 씨의 마지막 동선을 따라가는 길, 그리고 그 동선을 지우려 했던 사람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길. 수사팀은 두 길을 동시에 밟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찾기 위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지키기 위한 길입니다. 네온이 꺼진 거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빛입니다. 하지만 빛이 사라져도 그림자는 남습니다. 수사팀은 그 그림자를 붙잡고 다시 질문을 준비합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더 깊게.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사건은 또 다른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 앞에서 수사팀은 다시 시간을 꺼내듭니다. 시계는 누구 편도 아니고 기록은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그날 밤을 둘러싼 모든 말이 흐려질수록 남는 건 분 단위의 간격과 이동의 길이뿐입니다.
형사들은 새로 나온 이름을 중심으로 동선을 겹쳐봅니다. 병원 이후의 공백, 연락이 몰렸던 시간, 그리고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 그 선들이 한 지점에서 만나면 그 지점은 장소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누군가가 그 방향으로 몰고 갔다는 선택. 수사팀은 가장 먼저 그 인물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날의 일정, 주변의 진술 이동 수단. 여기서 수사는 종종 아주 사소한 말에 발이 걸립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 문장. 그날은 비가 올 것 같았다는 말. 밤 공기가 유난히 눅눅했다는 말. 그런 말은 사실을 증명하지 않지만 기억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단서가 됩니다. 형사들은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부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같은 지점을 찌릅니다. 손모 씨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말투였는지, 어떤 걸 부탁했는지, 그때 들렸던 소리, 차문이 닫히는 소리, 누군가 멈춰서서 담배를 꺼냈는지, 아주 작은 행동이 사건의 무게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묘한 공통점을 확인합니다. 다들 손모 씨의 상태를 설명할 때 결정적인 단어를 피합니다. 분명히 말해야 할 부분에서 애매한 표현으로 돌아섭니다. 괜찮아 보였다고 했다가 곧바로 불안해 보였다고 바뀌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갑자기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 흔들림은 현장을 본 사람의 흔들림이 아니라 말을 맞춰야 하는 사람의 흔들림에 가깝습니다. 형사들은 압박을 올리는 대신 틈을 넓힙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보다 왜 그 전화가 필요했는지 묻습니다. 왜 그 시간대에 서로를 찾았는지, 왜 한 사람의 행방이 사라졌는데도 아무도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그날 밤 이후에 연락처가 바뀌고 모임이 끊기고 관계가 정리됐는지. 그러자 한 사람이 결국 고개를 듭니다. 그날 밤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누군가 중심에서 말을 정리했고 나머지는 그 말에 맞춰 움직였다고. 그 중심이 누구였는지 묻자 그는 대답을 피하려다가 끝내 손모 씨와 가까웠던 인물을 언급합니다. 가까웠다는 말 속에는 보호와 통제의 두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수사팀은 그 인물의 주변을 더 촘촘히 조사합니다. 그가 평소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다뤘는지, 주변이 그를 어떻게 두려워했는지 혹은 의지했는지. 사건은 관계의 형태를 멉니다. 한 사람의 실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만든 침묵의 구조. 형사들은 관계의 구조를 깨기 위해 약한 고리를 찾습니다. 가장 멀리 있던 사람, 가장 적게 관여한 사람, 하지만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 사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날 밤 손모 씨를 데리고 간 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고 자신은 그저 따라갔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형사들은 그 위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그 위는 반드시 강한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돈이고, 때로는 빚이고, 때로는 약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에 쌓인 오래된 공포입니다. 수사팀은 그 공포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과거의 사건들을 살핍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말이 정리된 적이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수습했는지, 누가 대신 책임을 뒤집었었는지. 그 흔적이 남아있다면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인물의 주변에는 늘 같은 종류의 말이 붙어 있습니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 우연이다.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수사팀은 더 확신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거짓말이 아니라 집단의 거짓말이라는 걸. 형사들은 결정적인 지점을 노립니다. 그날 밤 특정 시간대에 있었던 장소. 지금은 평범한 골목이고 평범한 건물이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자리. 하지만 그곳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통화가 그곳에서 끊겼고 누군가의 발걸음이 그곳에서 멈췄고 누군가의 말이 그곳에서 바뀌었습니다. 수사팀은 그 자리를 다시 훑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그날을 기억하는 물건은 있습니다. 주변의 불빛 출입의 흔적, 지나가던 차량의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반응.
질문을 받았을 때 눈동자가 흔들리는 방향, 그 반응이 한 사람에게서 유독 크게 나타납니다. 그는 그날 밤을 이야기할 때 문장 사이가 길어집니다. 숨을 고르고 단어를 고르고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다시 지우려 합니다. 형사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에 무엇을 숨겼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숨겼느냐고. 그는 끝내 한 번 더 이름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처음 나온 이름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수사팀은 그 순간 사건의 층이 하나 더 올라갔음을 압니다. 공백을 만든 손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 아래에서 움직인 사람들이 다시 필요해집니다. 누구의 차였는지, 누가 문을 열었는지, 누가 방향을 정했는지. 수사팀은 그날 밤을 하나의 장면으로 만들려 합니다. 장면이 완성되면 침묵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중심에는 손모 씨가 있습니다. 사라진 사람, 기록 속에서 멈춘 사람. 수사팀은 그를 사건의 대상이 아니라 사건의 기준으로 다시 세웁니다. 한 사람의 행방을 지우려 했던 모든 움직임은 결국 그 한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온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거리에서 카메라가 초점을 잡듯 수사도 초점을 잡기 시작합니다. 공백은 더 이상 공백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선택과 움직임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을 향해 갑니다. 그날 밤 손모 씨는 어디로 갔는가? 그 질문을 피하기 위해 움직인 사람들은 왜 그만큼 두려워했는가? 그 두려움의 끝에서 사건은 더 이상 미제의 이름으로만 남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남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이름이 나왔다는 사실과 진실이 드러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수사는 이름을 얻는 순간부터 더 어려워집니다. 그 이름을 둘러싼 사람들이 동시에 입을 닫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압박을 바꾸지 않습니다. 소리를 키우지 않고 조명을 더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을 쌓습니다. 작은 사실을 하나씩 빠짐없이 그날 밤에 누구와 만났는지보다 누구를 피했는지, 어디로 갔는지보다 왜 그 길을 택했는지. 질문의 방향이 바뀌면 사람의 방어도 흔들립니다. 수사팀은 먼저 두 갈래를 분리합니다. 첫째, 손모 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는지. 둘째, 누군가에 의해 이동됐는지. 병원에서 나온 직후의 상태, 당시 주변인의 진술, 이동 시간의 현실성. 이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가능성은 계산될 수 있고 계산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계산은 곧바로 통신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밤의 공기가 눅눅하든 빗방울이 네온 아래서 번지든 통신은 같은 방식으로 남습니다. 어떤 기지국에 잡혔는지, 어떤 시간에 끊겼는지, 누구에게 먼저 걸었는지. 여기서 수사팀이 주목하는 건 통화 내용이 아니라 통화의 습관입니다. 평소와 다른 습관은 곧 위기 반응입니다. 그리고 위기 반응은 혼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통화 패턴이 급격히 바뀌면 그 주변의 패턴도 같이 바뀝니다. 수사팀은 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 사람들을 묶어봅니다. 거기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연결고리가 드러납니다. 그 연결고리의 끝에서 수사팀은 한 장소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날 밤 누군가가 잠깐 들렀다고 했던 곳, 혹은 아무도 들렀다고 말하지 않는 곳. 사건은 종종 말해진 장소보다 말해지지 않은 장소에서 커집니다. 형사들은 그곳을 사건 현장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단정은 수사를 멈추게 합니다. 대신 확인합니다. 그 장소 근처를 지나간 차량의 흐름, 밤늦게까지 켜져 있던 불빛, 주변 상가의 영업시간, 골목에 출입이 잦았던 날인지. 이런 것들은 범죄의 증거가 아니라 사실의 바닥입니다. 바닥이 단단해야 그 위에 질문이 세워집니다. 그날 밤을 아는 사람은 입을 닫아도 그날 밤을 본 것은 많습니다. 누군가의 차, 누군가의 발자국, 누군가가 남기고 간 짧은 멈춤. 형사들은 그 짧은 멈춤을 파고듭니다. 사건은 긴 시간보다 멈춘 몇 분에 진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묻지 않습니다. 보여줍니다. 기록을 한 장씩 펼칩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여기 있었다는 사실, 당신이 이 사람에게 전화한 사실, 당신이 이 뒤로 연락을 끊은 사실. 사람은 질문에는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앞에서는 준비가 흔들립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날 밤 손모 씨가 화가 나 있었다고, 누군가에게 억울해했다고. 하지만 그 말은 곧바로 다른 말과 충돌합니다. 누군가는 손모 씨가 무기력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평소보다 조용했다고 말합니다. 진술이 갈라질수록 수사팀은 더 집중합니다. 진술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숨기고 싶은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갈라진 진술을 다시 하나의 선으로 묶기 위해 동기를 살핍니다. 돈, 관계, 체면, 그리고 두려움.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건 두려움입니다. 돈은 갚을 수 있고, 관계는 끊을 수 있고, 체면은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긴 사건의 기억을 지우려 합니다. 형사들은 그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추적합니다. 그 이름이 나온 인물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했는지, 누가 그 사람을 피해 다녔는지, 누가 그 사람에게 빚을 졌는지, 누가 그 사람의 편에 서야만 했는지. 사건의 중심은 힘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가 보이면 사람들은 결국 균열을 냅니다. 균열은 대개 가장 약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까지 말하지 못했던 사람, 끝까지 외면하던 사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늘 같은 말을 반복하던 사람. 그는 결국 한 가지를 인정합니다. 그날 밤 자신이 보았던 장면을, 손모 씨가 차에 올라타던 순간을, 누가 문을 열어줬는지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차의 색과 대략의 방향은 말합니다. 수사팀은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지도 위에서 선을 긋고 시간이 허락하는 거리만큼을 계산합니다. 그 선은 도시의 빛나는 중심이 아니라 어두운 외곽으로 뻗어갑니다. 번쩍이는 간판이 줄어드는 곳, 골목의 소리가 달라지는 곳, 카메라가 흐릿해져도 사람의 발걸음은 또렷해지는 곳. 그리고 그 끝에서 수사팀은 다시 질문을 하나로 모읍니다. 왜 그곳이었는가? 왜 그 방향이었는가? 왜 손모 씨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야 했는가? 사건은 여기서 또 한 번 뒤집힙니다. 수사팀은 손모 씨가 우연히 사라진 게 아니라 사라지도록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더 강하게 의심합니다. 누군가가 그날 밤을 정리했고, 말들을 정리했고, 사람들을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기록까지 지우려 했다는 가능성. 하지만 기록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우려고 했던 흔적은 지우려 한 행위 자체로 남습니다. 갑자기 바뀐 진술, 사라진 연락, 끊긴 관계. 그 일련의 움직임은 손모 씨의 행방만큼이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형사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손모 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해도 왜 그날 밤 이후 당신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왜 그 사건을 떠올리면 눈을 피하는지, 왜 대답을 미루는지. 침묵이 길어집니다. 그 침묵은 곧 한 가지를 말합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것, 누군가는 봤다는 것, 누군가는 함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수사의 목표는 더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사라진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를 사라지게 만든 구조를 무너뜨리는 일. 네온빛 아래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밤 기록은 조용히 쌓입니다. 한 장 또 한 장. 결국 그 기록은 누군가가 숨기려 했던 진실의 문을 열 열쇠가 됩니다. 다음에 수사팀은 가장 위험한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합니다. 그날 밤 누가 결정했는가? 누가 지시했는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입을 막았는가? 그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사건은 더 이상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수사팀도 알고 있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의 기억을 흔드는 일은 누군가의 현재를 건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질문을 던질 타이밍과 그 질문을 견딜 수 있는 증거의 무게를. 수사팀이 먼저 손에 쥐는 건 거창한 증거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균열입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순간, 날짜가 틀린 대답, 정확히 기억한다면서도 늘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습관. 그 습관은 진실의 서사가 아니라 준비된 방어의 서사입니다.
그 방어가 시작되는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 형사들은 다시 기록을 분해합니다. 통신 이동 만남돈. 이 네 가지는 결국 사람의 밤을 구성하는 뼈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돈입니다. 감정은 숨길 수 있지만 돈의 흐름은 더딘 만큼 더 선명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사건 전후로 눈에 띄는 지출과 입금을 모읍니다. 갑자기 늘어난 현금, 설명하기 어려운 송금, 누군가에게 빌렸다는 말로는 메워지지 않는 빈칸. 그 빈칸은 대개 한 번의 거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돈이 여러 번 움직이거나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반복됩니다. 형사들은 그 반복을 지도 위에 올립니다. 점들을 찍고 선을 잇습니다. 선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건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선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이 사건의 중심이든 중심으로 향하는 통로든 그 통로에서 다시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전부터 수사팀이 주시하던 인물. 그러나 이번엔 소문이 아니라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연락의 빈도, 만남의 간격, 돈의 연결. 그 기록은 한 사람의 성격보다 한 사람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보다 누가 움직였는지가 먼저 드러납니다. 수사팀은 움직인 사람부터 잡습니다. 결정권자보다 실행자가 더 쉽게 흔들립니다. 실행자는 늘 현장 가까이에 있었고 현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은 결국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어떤 장면은 몸에 남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불렀을 때 형사들은 감정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기억을 복원하게 합니다. 그날 밤의 공기거리의 냄새, 골목의 소리, 대답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대답이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논리보다 감각에서 더 쉽게 무너집니다. 처음엔 부정이 나옵니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 그날은 평소와 같았다. 그러나 형사들이 기록을 한 장 더 펼치면 평소와 같았다는 말이 흔들립니다. 평소와 같았다면 왜 연락이 끊겼는지, 평소와 같았다면 왜 그 골목을 지나갔는지, 평소와 같았다면 왜 그 이후로 특정 인물과 거리를 두었는지, 그 질문들이 겹치면서 결국 한 문장이 튀어나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 말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말처럼 들리지만 수사팀에게는 방향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뜻, 그리고 시키는 사람은 늘 흔적을 남긴다는 뜻. 형사들은 그 흔적을 찾기 위해 당시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약한지, 누가 누구에게 기대는지, 누가 누구 앞에서 말투가 달라지는지. 사건은 폭력으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는 서열을 만들고 서열은 침묵을 만듭니다. 그 침묵을 깨기 위해 수사팀은 방법을 바꿉니다. 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대신 여러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답은 다르게 나와도 거짓은 비슷한 모양으로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거짓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그 문장 속에는 숨기고 싶은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손모 씨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지점을 가리킵니다. 수사팀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을 넓혀 다시 확인합니다. 그날 밤 그 부근에서 발견된 사소한 신고. 평소엔 그냥 지나갔을 소음. 누군가 밤늦게 들었다는 엔진 소리. 잠깐 켜졌다가 꺼진 불빛. 사건은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이상함으로 다가옵니다. 수사팀은 작은 이상함을 모아 큰 질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험한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합니다. 당신이 시킨 사람의 이름을 말하라. 그날 밤 누가 결정했는지 말하라. 이 질문이 나오면 대답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침묵을 더 깊게 선택하거나 누군가를 내놓는 것.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 그 순간부터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형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영화처럼 번쩍이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조용합니다. 누군가의 입술이 잠깐 떨리고 눈이 바닥을 스치고 한 번 숨을 삼킨 뒤에 아주 짧은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름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특정한 사건의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 하나가 나오면 수사는 다시 움직입니다. 기록은 다시 연결되고 선은 더 촘촘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건
그 조각이 가리키는 끝입니다. 손모 씨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그가 사라져야 했는지, 그리고 그날 밤 이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는지. 비가 내리는 밤, 네온빛이 젖은 도로에 번져도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사람들의 말이고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변화는 진실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록에서 수사팀은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름과 장소를 동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순간 사건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급격히 조용해집니다. 전화는 짧아지고 만남은 줄어들고 익숙한 동네의 공기는 낯설어집니다. 수사팀이 체감하는 건 사건의 무게가 아니라 주변의 온도 변화입니다. 누군가가 겁을 먹기 시작했다는 신호. 그리고 그 겁은 대개 이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수사팀은 그 이름을 곧바로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건 상대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록을 더 촘촘히 엮습니다. 이름이 등장한 날 전후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그 습관이 그날 밤에도 그대로였는지. 형사들이 특히 보는 건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평소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면 의심을 덜 받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평소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날의 평소는 곧 증거가 됩니다. 수사팀은 주변 인물들을 다시 부릅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은 언제였는지, 그날 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는지, 작은 변화가 있었는지. 이 질문들은 대답보다 표정을 먼저 끌어냅니다. 사람은 잊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몸은 종종 더 정직합니다. 어떤 이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어떤 이는 불필요하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이는 물을 자주 마십니다. 형사들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불안은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 방향은 결국 한 장소로 모입니다. 사람들이 피하거나 굳이 설명을 덧붙이는 곳. 골목의 끝 오래된 건물 밤이면 불이 적게 켜지는 공간. 수사팀은 그런 장소가 실제로 사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주변의 평소를 조사합니다. 그곳은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누가 드나드는지, 무엇이 오가는지,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손모 씨의 이름이 다시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가 아니라 주변의 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그날 이후 그를 입에 올리지 않으려 했고, 누군가가 그날 이후 그 동선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모른다고 하지만 생활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수사팀은 생활의 변화를 따라갑니다. 밤에 다니던 길을 끊는 사람, 특정한 곳을 피하는 사람,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만 나오면 자리를 뜨는 사람. 이런 변화들은 모두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받기에 그렇게 됐는가? 형사들은 이제 그 질문을 직접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받습니까? 그날 밤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핍니다. 누가 듣고 있는지, 문이 닫혀 있는지, 창문이 열려 있는지. 그 순간의 시선은 사건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렇게까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사람은 마침내 말을 꺼냅니다. 그러나 말은 처음부터 핵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해 돌아갑니다. 별것 아니었다는 말로 시작하고 기억이 흐릿하다는 말로 시간을 벌고,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사실의 조각을 떨어뜨립니다. 차가 한 대 있었다. 누군가가 급하게 들어갔다. 누군가가 통화를 길게 했다. 그날 유난히 조용했던 골목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다. 이런 조각들은 단독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기록과 만나면 갑자기 형태를 갖습니다. 수사팀은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 조각들을 겹칩니다. 시간과 장소를 맞추고 진술과 통신 기록을 맞추고 목격과 이동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선 위에 놓이는 순간 사건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 선이 가리키는 건 단순합니다. 손모 씨는 우연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관계의 균형이 깨졌고 누군가는 균형을 되돌리기 위해 선택을 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하필 손모씨였는지, 무엇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는지, 말이 새어나갈까 두려웠던 것인지, 돈이 얽힌 것인지, 체면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것인지. 답은 아직 없지만 수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이제는 주변을 맴도는 추측이 아니라 실체를 가진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그날 밤 누가 손모씨를 불러냈는가? 그 부름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그리고 이 질문이 던져지면 누군가는 반응합니다. 반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연락처를 정리하거나 얼굴을 숨기듯 움직이거나 갑자기 멀리 떠나려 합니다. 수사팀은 그 행동을 기다려왔습니다.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방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그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입니다. 다음 기록에서는 수사팀이 처음으로 그날 밤의 움직임을 구체적인 동선으로 복원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기록이 말하는 동선, 그리고 그 동선의 끝에서 사건은 다시 한번 깊어집니다.